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진행할 것은 우리 기본서 88쪽에 있는 제5절 과세 표준이 되겠네요. 과세 표준. 이제 과세 표준은 세금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과세 표준이 정해지면 세율만 곱하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이제 편하게 보시면 그래요. 보통 부동산, 주택 빼놓고요.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지방세법에 취득을 하게 되면 유상으로 취득하면, 즉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하면 4%를 내래요. 사는 금액의 4%래요. 사는 금액, 내가 만약에 1억짜리를 사면 4%면 얼마예요? 400만 원이 되는 거고, 10억짜리를 되면 4%가 되니까 얼마가 되고요?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100억짜리를 샀다. 그러면 4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즉 1억짜리를 사냐 10억짜리를 사냐 100억짜리를 사냐에 따라서 그 과세 표준이 올라가는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산출세액도, 세금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취득세 세율을 비례세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례세율인데 과세 표준이 뭘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산 가격이 있잖아요. 얼마에 샀다를 내가 신고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얼마 주고 샀어요?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게 되면 내 1억짜리를 샀으면 1억이라고 신고하면 좋을 텐데, 어떤 사람은 취득세를 400만 원 내야 돼.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8천만 원에 샀다고 신고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럼 8천만 원에 샀다고 신고하면 4%면 얼마예요? 32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1억이라고 신고를 안 하고 잠깐 거짓말을 해서 8천만 원이라고 신고를 하면 400만 원을 낼 게 32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세 표준을 과거에는 이렇게 금액을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뭔가 보면요, 내가 샀을 때 그 산 가격이요, 여러분이 공시법령에서 등기법 배우시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할 때, 내가 소유자로 등기를 해줄 때 거기다가 내가 얼마에 샀다를 거기다 써요. 거래가액을 기재를 해요. 거래가를 기재하다 보니까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냐면요, 1억에 샀는데 8천만 원이라고 신고를 하면 등기부에도 8천만 원이라고 하겠죠. 그럼 나중에 팔 때 내가 1억 2천에 팔았어. 그러면 2천만 원뿐이 안 넘었었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낼 때 너 남는 돈이 4천만 원이지 그런다는 거죠. 왜? 내가 1억에 샀어도 8천만 원 신고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은요, 이런 거짓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는데 취득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샀을 때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이럴 때도 있나요? 경매나 공매를 받을 때도 있죠. 경매나 공매를 받게 되면 금액이, 그렇죠, 공시지가보다도 더 싸게, 우리 이제 이 지방세에서는 시가편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가편익보다 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저도 요새 이제 경매를 좀 이렇게 굉장히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 좀 관심력에서 보는 것 중에서 땅이 1300평인데요 1300평인데 공시지가가 3억 정도가 돼요. 3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경매 최저 가격이 한 2억 2천 정도 나왔나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2억 3천 정도 써서 한번 경매 낙찰을 받아볼까, 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있고, 또 어떨 때는 당사자끼리 만나서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친한 사람끼리 누구네 집 한대, 응? 다 하나 좀 사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 좀 만나게 해줄래? 친구가 소개시켜줬어. 그럼 계약서를 쓰면서 우리 이래 약속을 짜고 해. 둘이서 우리 3억이니까 3억에 샀는데 지금 3억에 거래해. 나 계약서를 한 2억 5천만 원만 쓸게. 그냥 계약서는 5천만 원은 별도로 이렇게 줄게. 그러니까 판 사람은 똑같아. 또 산 사람 입장에서도 이럴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내가 어차피 지금 주택을 사는데 2억 5천에 샀다가 나중에 3억 4억을 받든지 2년 있다가
팔면은요, 양도소득세 하나도 안 내요. 1세대 1주택이라는 조건 하에서. 여러분이 이제 배우자가 있는 상태를 1세대 1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세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부지간에 다 주택이 하나뿐이 없어. 남편이 하나 있고 부인은 없어. 그럼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1억에 샀다가 나중에 재수가 좋아서 그걸 5억에 팔았어. 그러면 4억이 남았죠. 그래도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팔아서 이 4억을 버는 거잖아. 세금을 안 내요. 왜? 주택은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즉 비과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내가 살 때 생각을 해보세요. 좋아, 지금 3억에 사는데 어차피 올라도 세금 안 내는 거야. 2년 안에는 뭐 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좋아, 그냥 1억 5천에 하자. 1억 5천에 산 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취득세가 얼마가 절약이 돼요? 4%면 3억이면 3, 42, 1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억 5천이면 얼마예요? 4일은 44, 600만 원 뿐이야. 600만 원이 절약이 돼. 여러분 얼마로 신고하실래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이에요. 이게 정하는데 당사자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취득세 법에 어떻게 해놔 있는가를 요걸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거기에 과세 표준에 보면 일반적인 과세 표준 원칙이 뭐라고 해서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1번에요. 취득세의 과세 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이에요. 취득 당시 가액. 취득 당시에, 살 때 당시의 가액이에요. 근데 살 때 당시의 가액인데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 금액으로 한다 그래요. 연부 취득일 때는 뭐예요? 연을 두고 나눠서 냈는데 몇 번에 걸쳐서 낼 때 그 내는 돈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그럼 취득 당시의 가액은 뭐래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뭐라고 부를 건가 보면요. 신고가액이라고 할 거예요. 신고가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신고가액.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얘기는 신고가액이에요. 신고가액에 의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거 있네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여러분 주택법에 주택거래 지금 전혀 없죠.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라는 게 아예 없는데 현재 과거에는 부동산 그 투기가 좀 막 그냥 극성을 부릴 때 그때는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 신고하면 그게 신고가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고가액. 그러면 그 밑에 내용도 한번 볼까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로 한다. 10억짜리를 친구 둘이 너 5억씩 냈어. 그럼 내가 2분의 1 가격이 5억이잖아요. 5억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거죠. 나한테는. 친구는 5억이 또 과세표준이 되겠고요. 그 뜻이고. 그러면 거기에 취득 당시에 신고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이게. 그래서 요게 원칙이 된다. 원칙이.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뭐다라는 거예요? 원칙이 취득 당시에 신고가액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죠. 시가표준액. 그러면 예외가 뭐래요? 시가표준액이래요. 여러분이 이제 시가표준액을 잘 알아두셔야 되죠. 시가표준액. 이제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시가표준액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가격. 그럼 여러분들이 그 뒤에 보면 아주 굉장히 많아요.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뭐 광업권, 어업권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신경 쓰실 거 당연히 없는 건 아시죠? 뭐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도 부동산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는요 이래요. 국세,
국가에서 받는 세금, 즉 국세 공부할 때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기준시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다른 얘기로 뭐라고, 공시가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지방세 공부를 할 때는요, 지방세 공부를 할 때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시가표준액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볼 때 이래요.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시가.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시가 돼 있다는 거죠. 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그 어떤 뭐 어떻게 무슨 표현을 쓰는 게 좋을까요? 한 뭐 금이 뭐 10돈이 있다. 열량이 있다. 이럴 때 그 가격이 시가가 얼마다. 이런 거가 있나요? 그죠? 시가가 얼마 간다 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가가 얼마 간다? 이게 시가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보통 그래요. 우리 어디 화재가 발생을 하면, 아니면 어떤 집회에 사람이 모이면 주최 측은 30만 명이래. 그런데 경찰 추산 몇 명이래. 3만 명이래. 차이 많이 나요, 안 나요? 많이 나죠. 왜? 보는 눈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동산이 있다, 이런 땅이 있다. 이런 땅을 국세 징수를 하는 국세청장이 이 땅을 가격을 보니까, 아, 이게 얼마야? 이게 뭐라고요? 그러면 요 가격은요, 당사자 사이에 거래되는 금액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뭐라고요? 시세 있잖아요. 거래되는 가격. 그 시세가 있을 거고, 거래 가격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이 시세대로 거래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급하면 더 싸게 팔릴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떨 때는 한참 비싸게, 알박기 같은 경우는 한참 비싸게 팔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는 그렇다.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거래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국세청장이 이 가격이 얼마인지를 정해놨어요. 그 가격을 뭐라고 그러는다고요? 기준시가다, 공시가격이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아, 이 가격이 얼마네 정해놨으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시가표준액이란다. 또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땅이 있겠지만은 땅 가격 빼고 건물 가격이 얼마다라고 국세청장이 정해놓으면, 이 건물 가격이 얼마나 정해놓으면 뭐고요? 건물의 기준시가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건물 가격이 얼마나 정해놓으면 뭐라고요? 시가표준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가표준액. 그러면 누가 정했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면 뭐라고 그래? 좀 높은 사람이 말하면 말씀이죠. 그렇죠? 옆에 다른 사람이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뭐래? 잔소리라고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정했냐에 따라서, 그렇죠? 주최 측 추산이냐, 경찰 추산이냐, 소방서 추산이냐. 화재가 발생하면 맨날 그러잖아요. 그 화재가 발생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 뿐이 안 된대. 근데 그 화재를 당한 사람은 이거 10억 원 된다고 하고.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는 눈에 따라 틀린다는 거죠. 그러면 시가 표준액으로 할 때도 있는데, 거래 가격 산정이 곤란한,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증여 같은 거. 증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하게 되면 그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이거 너 가져 이러네. 치사하게 그 가격 얼마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재 실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당사자 사이의 증여, 즉 또 상속을 받았다, 그런 무상승계 취득이, 이걸 좀 지워야 되겠네요. 무상승계 취득이,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취득을 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어떤 사람이 매매를 샀는데 그냥 가만히 신고도 안 하고 있어. 그럴 때, 즉 신고를 안 했다.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는가 보면요, 그냥 무신고라고 그래요. 또 뭐가 있는가 보면요, 무표시라는 게 있어요. 신고를 했는데 뭐라고 신고를 했냐면 샀어요 여기까지만 신고를 했어요. 샀어요만 신고를 했지,
샀어요만 신고를 했지 얼마에 샀는데 얘기를 안 해. 무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미달 신고. 미달 신고요. 어떤 내용이 오면 미달 신고가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땅이 있는데 지방 우리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정한 가격인데 시가표준액이 이게 1억으로 돼 있어요. 시가표준액이 1억으로 돼 있어요. 그럼 당사자가 신고를 했어요. 당사자가 뭐라고 신고를 했냐면 이거 2억에 샀어요. 그러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그럼 2억? 근데 시가표준액은 얼마래요? 1억. 정부에서는 1억짜리라고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그걸 나는 얼마에 샀다고? 2억에 샀다고요. 그러면 2억에 샀어? 2억에다가 취득세 내. 이렇게 2억에다가 뭐 그냥 매매를 했다면 4%래. 그러면 취득세 800만 원 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가표준액이 1억이 아니고 시가표준액이 3억이야. 땅 주인이 엄청 급해. 지금 엄청 급해. 급하다 보니까 팔라고 내놓고 막 그냥 4억도 받으려고 했었겠죠. 근데 안 팔려. 3억도 안 팔려. 그래서 돈은 급해 죽겠고 그래서 2억에 팔았어. 내가 2억에 팔았어요. 이걸 2억에 팔았어. 나는 2억에 샀어요 이제. 그러면 2억에 샀는데 산 가격이 2억인데 이 시가표준액은 얼마래요? 3억이래요. 그러면 내가 얼마에 샀어요 지금? 2억에 샀어요. 분명히 2억에 샀는데 정부에서는 얼마에 샀다고 그래요? 얼마짜리래요 그게? 가격이 3억이래요. 그러면 나는 거짓말 전혀 안 하죠? 2억에 샀어요 하고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 그런데 취득세는 2억에 대해서 4%에서 800만 원 내는 게 아니고 3억에 대해서 4%를 해서 1200만 원을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고 가격이 2억이 어디보다 적어요? 시가표준액보다 적죠. 적을 때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 미달 신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미달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는 얼마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라?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신고가액은요. 신고가액은 내가 신고를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거래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한 금액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거래 금액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거래가액을 원칙대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가 됐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뭘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원칙과 예외를 같이 보셨어요. 원칙과 예외를.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그럼 시가표준액이 뭔가를 잠깐만 한번 볼게요. 간단히 볼게요. 일단은 지금 88쪽 하단에 보시면 예외 시가표준액 있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무신고 무표시예요.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미달 신고를 했을 때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그 시가표준액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과세표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뭐라는 얘기인데 과세표준 우리가 줄여서 과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과세표준을 줄여서 과표를 뭘로 해라? 취득 당시에 신고가액으로 해라. 신고가액으로 해라. 예외는 시가표준액인데 어떨 때 시가표준액을 해라? 이럴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가표준액 어떻게 산정하는지 거기에 토지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이라는 거 있죠. 거기를 잠깐 볼게요. 1번 보면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시가에서도 보시겠지만은 토지나 주택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 즉 국토교통부에서요. 여기 땅은 얼마다, 여기 땅은 얼마다 이걸 정해놓은 가격이 있어요. 주택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주택하고 토지요. 다른 거는 정해놓지를 않았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정해놨다는 거죠. 주택에 딸린 토지뿐만이 아니라 일반 토지들도 전부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나오는 금액을 뭐라고 하는가 보면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가표준액은요, 토지는 뭐를 시가표준액을 하는가, 또 주택은 뭐를 저기를 하는가 보면은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를 그대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대요.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놨다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죠. 만들어 놨다. 그러면 개별 공시가를 뭘로 하겠다? 시가표준액으로 하겠다. 또 주택 같은 경우는요,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이거예요.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라든지 아니면 국세 징수를 위해서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는 이런 건물이 있다. 이런 건물이 있다. 여기 토지예요. 여기 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 개론에서 보시겠지만은 토지에 대해서 가격과 건물에 대한 가격을 따로따로 산정을 해야 돼요. 이게 감정평가를 할 때, 원칙이에요. 원칙이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토지에 따라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 개별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토지 가격이 얼마니, 건물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이 부동산을 샀으면 전체가 얼마겠다. 또 취득세 신고할 때도 같아요. 취득세도 이렇게 건물을 샀을 때 나 토지 얼마고 건물 얼마야, 이렇게 해야 돼. 취득할 때요, 보통 빌딩 하나 산다. 그럼 어때요? 토지도 사고 건물도 사는 거죠. 이것도 부동산이고 이것도 부동산이에요. 따로 얼마다 얼마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정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주택이 있다. 주택도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지 말고 묶어버리래.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그러면 묶어서 할 때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토지 건물을 묶어서 평가를 하고 있죠. 그걸 일괄평가라고 그래요. 따로따로 하면 뭐라고 그러고요? 개별평가. 묶어서 하면 뭐고요? 일괄평가. 일괄평가예요. 일괄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일괄해서 평가를 하고, 뭐는요? 주택은 이게 가장 중요해. 일괄평가다. 주택은 어떻게 하겠다? 일괄평가, 토지 건물을 묶어서. 우리 이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 신사복 하나 살 때요, 신사복 상의 있고 하의 있잖아요. 어떨 때면 상의만 팔 수도 있고 어떤 하의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상의, 하의를 같이 사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그건 누구 마음대로예요. 뭐 사는 사람 마음대로일 수도 있고 파는 사람 마음대로일 수도 있죠. 그러면 해놨을 때 똑같아.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물들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를 해.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평가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쫓아가야지 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가 보면요, 개별 주택 가격, 또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뭐로 쓰는가 하면요, 시가표준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시가표준액으로 하겠다. 이제 요거는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또 여기에 이 건축물이 또 문제예요. 이 건축물이요. 건축물은요, 이제 평가 방법이 있어요. 건물. 그럼 거기에 보면은요, 89쪽에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그런데 보면요, 다음의 사항 그 밑에 1, 2, 3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거기에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소득세법에서 정하겠다. 국세의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거기에 보면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관, 연수별, 잔존, 가치율, 또 면적, 가감산율 이렇게 하면 시가 표준액이 나온대요. 아이고, 이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영속성이 있어요. 닳지를 않죠. 또 늘어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부증성, 부동성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구성도 있고. 근데 건물은 어때요? 건물은 뭐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용도가 틀리잖아요. 뭐 전답 할 수도 있고 토지. 그런데 건축물은요 더 복잡해. 건축물은요 뭐가 더 복잡한? 용도도 분명히 차이가 많죠. 용도도 상가냐, 창고냐, 공장이냐. 그렇죠? 이런 거에 다 차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건물을 질 때 벽돌로 졌는지, 벽돌도 흙벽돌로 졌는지, 아니면 콘크리트로 졌는지, 아니면 철근으로 졌는지, 철골로 졌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뭐 판넬로 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상황을 전부 다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냥 많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파트를요 신축을 해요. 철근, 레일 콘크리트로 철근 콘크리트로 신축을 해. 신축이에요. 신축을 해요. 철근 콘크리트로 신축을 해요. 신축을 하게 되면 이 아파트의 평방미터당 가격이 얼마일까요? 지금 아마 제가 소득세법에서 정해놓은 게 한 58만 원 정도, 편하게 50만 원 정도 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그냥 소득세법에서 정해놔 버렸어. 해마다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틀려질 수는 있겠죠. 틀려질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이게요 땅값이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지역에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 이 정도로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우리 서울에서 한 중간 정도 가는 데가 어디 정도가 될까요? 뭐 강서구? 강동구 정도 한번 볼 거 괜찮을 것 같아. 서울구 중에서 아니 그냥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이 이걸 하지 말고 쉬고요. 그냥 가까운 데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동네로 한 뭐 구로 봤을 때 거기에서 땅값이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지역에 아파트를 졌을 때 50만 원이 가면 그러면 이렇게 돼요. 50만 원짜리를 졌는데 이거보다가 위치가 더 좋은 거일 수도 있죠. 위치가 더 좋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빌딩이 있는데 내 빌딩 건물 가격은 얼마가 되는지 시가 표준을 산정할 때 그러는 거야. 여기에 아파트를 지면 50만 원이 간대. 근데 내 땅 위치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 그러면 한 150% 1.5배는 될 거야. 150%가 된대. 그러면 75만 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위치도 좋은데. 그 다음에 구조를 보는 거예요. 또 지금 위치 봤어요. 또 구조를 보고. 구조는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면 가격이 뭐야? 똑같으니까 그냥 100%지 그대로. 변동이 안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용도. 이거는 주택이야. 아파트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상가를 짓는 거야 지금. 그러면 가격이 어느 게 더 높아? 상가가 더 높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한 130% 정도? 여기를 100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똑같다라는 거고 여기는 많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는 뭐 했어요? 이번에 신축을 했어. 신축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사는데 10년 된 걸 사는 거야. 그러면 1년 된 게 이번에 신축한 게 비싸요? 10년 된 게 비싸. 그럼 한참 떨어지겠죠 가격이? 거의 제 생각에는 한 50%로 떨어질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잔가율이에요. 말 그대로 뭐 잔존 가치율. 잔존 가치율.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이 20년 정도 된 건물들은요, 건물 가격을 아예 치지도 않죠. 그건 제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어. 잔가율, 그게 이걸 그 뭐라고 써 있는가요?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그래요.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그 다음에 이런 데는 보통 엘리베이터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 층 높이가 뭐 한 3m? 그냥 이런 거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상가를 치면서 1층 높이를 아주 엄청 높이 했어. 그리고 여기 에스컬레이터 설치했어. 이러한 특수 부대 설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수 부대 설비를 엘리베이터도 한 대도 아니야? 몇 대가 있어요.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그 잔가율이 아니라 그런 가감산을 해줘요. 좀 이거보다는 월등하게 더 낫다. 이거보다 시원찮다. 참고로 쓰면 이거보다 시원찮겠죠. 이거보다. 그렇지만 이런데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이 정도라면 이것 또한 뭐 한 130%를 잡아준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1.5, 1, 1.3, 0.5, 그렇죠? 1.3 이것을 전부 다 곱하면 50만 원에다가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쭉 다 곱해 나가면 이 가격이 거의 얼마가 되는 거군요. 한 100만 원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는 평방미터당 얼마가 되는데 50만 원이 되는데 이거는 평방미터당 얼마래? 이거 계산을 혹시 하면은 100만 원이라고 나왔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를 50만 원이라고 하시면 어우 내 건물 가격은 평방미터당 얼마다? 100만 원이다. 내가 면적이 1000평방미터야. 1000평방미터. 그러면 곱하면 얼마가 되나요? 100만 원에 얼마인가 되네? 1000평방미터. 1000. 그러면 100만 원이니까 공이 몇 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3개. 그럼 10억이 되네? 그러면 이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얼마라는 거야? 10억이라는 거예요. 참 잘 만들어 놨죠? 이렇게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그냥 우리 가상을 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데에다가 아파트를 쳤다? 그러면 그 건물 가격이 얼마 갈까? 기준을 잡아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건물과 비교를 하는 거. 여기보다 위치가 좋은지 나쁜지를 보고 그 다음에 구조가 어떤지 보고 또 용도가 어떤지를 보고 그쵸? 또 잔존 가치율을 보고 잔존 가치율 여기에 롤모델로 딱 잡아놓은 거예요.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가감산율 특수한 부대 설비가 있는 그래서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산정한다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는 거에서 지금 89쪽에 나와 있는 시가 표준액 산정의 1번 그 뒤에 것도 좀 읽어봐 주세요. 이해가 되실 거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뭐 나중에 그러면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격을 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외의 시가 표준액은 제가 생략을 좀 할게요. 요거는요. 요거 그 다음에 91쪽에 세 번째 특례가 있어요. 과세 표준에 특례가 또 뭐가 있는가 보면은 특례는 뭔가요? 특별한 예외예요. 특례를 사실상 취득가액이래요. 사실상 취득가액. 사실상 취득가액. 사실상 취득가액이 뭔가 보면요. 사실상 진짜로 취득한 가액이란 얘기는 이게요. 우리 전 시간에 보셨던 것 중에서 이런 건데 사실상 취득가액 이런 거 있었어.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거기에 그랬어요. 국수, 공판, 법은 뭘로 하겠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키기로 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경매나 공매를 보면 내가 어느 부동산을 경매를 받았다. 그러면 경매 대금 내는 날 어때요? 내는 날 그날 잔금을 낸 게 확실하니까 그날을 뭐로 봤어요? 내가 취득한 날로 봤죠. 그래서 취득 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얘기는 내가 낸 금액 있잖아요. 경매 받을 때 낸 금액 있죠. 계약금 낸 거 있고 또 나중에 잔금 낸 거. 그 금액이
정확한가요? 그것도 거짓말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거니까 이거는 국, 수, 공, 판, 법.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은요, 국수, 공판, 법. 일단은 요 거래에 대해서는 뭘로 하는 건 사실상 취득가액이래요.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취득했으면요, 그 취득한 가격이 있죠. 그거 그대로 하겠대. 또 외국으로도 수입에 의해서 공매나 경매, 판결문, 법인장부. 이럴 때는 뭘로 해라? 이럴 때는 그대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을 해라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을 해라 하는데, 여기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조금 더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더가 있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죠. 거기서 여러분이 검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검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검증을 받았을 때는 그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래 신고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을 받았다면 이것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겠대요.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이 혼동이 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토지가 하나가 있어요. 이런 토지가 있어요. 토지 있는데 이게 시가표준액이요, 3억이에요. 시가표준액이 3억이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거래를 했어요. 을과 거래를 했는데 그 가격이 아까 같이 급한 상황이라서 2억에 거래가 됐어요. 2억에. 갑과 을 간에 2억에 거래가 됐어요. 아주 그냥 파격적으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막 그냥 빚쟁이한테 쫓겨갖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 빨리 팔아야 돼. 그래서 2억에 을이 샀어요. 그러면 을은 취득했잖아요. 갑과 을 간에 취득을 했어요. 매매를 취득했어요. 그러게 되면 을은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취득한 거 아니죠? 또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거 아니죠? 공매나 경매 방법에 의한 거 아니죠? 또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나오는 것도 아니죠? 또 검증받은 것도 아니죠? 이럴 때 이 가격은 뭐가 되는가 보면요, 그대로 뭐가 되는가 보면 그대로 신고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신고가액이란 얘기는 결론은 이거예요. 개인 간 거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 이게 개인 간의 거래를 했다. 그러면 이거 거래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는 개인 간 거래만 생각을 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간의 거래를 했는데 이렇게 2억에 거래를 했어. 그러면 을은 어때요?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고를 해요. 신고가액이 2억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가표준액이 얼마래요? 3억이네. 정부에서 3억이라고 정해놓은 부동산이야. 시가표준이 3억이야. 그러면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이 뭐예요? 미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세표준을 뭘로 하래요? 3억. 3억에다 4% 해놓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3억에서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갑이 을한테 2억에 팔라는데 을이 안 산대. 그것도 못 사겠대. 할 수 없이 갑의 부동산이 경매가 됐어요. 갑의 부동산이 빚을 못 갚아서 경매가 진행이 됐어. 경매가 되고 나서 경매가 됐어. 경매가 돼서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받았어요. 낙찰자가 됐어. 그러면 을은 법원에서 2억에 이 부동산, 이 토지를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을은
낙찰자가 됐는데 2억에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이러면은요, 이것은 신고가액이 되는 게 아니야. 개인 간의 거래는 아니잖아요. 갑과 을 간의 거래한 건 아니잖아요. 공개된 시장, 즉 법원에서 뭐가 됐어요? 경매가 이루어져서 내가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했죠? 이게 뭐예요?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그러면은요, 을은 그때 이 2억에 한 것을 신고가액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 거군요.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상 취득가격.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잘 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공부를 하고 이 법이라는 것은요, 어때요? 약속을 해놓은 거죠, 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이걸 약속을 하는 게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법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니들끼리 그냥 정상적으로 계약서 써갖고 매매를 했으면 그래, 그거는 매매고 개인 간의 거래니까 그 금액은 뭐죠? 신고가액이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부동산 경매돼서 네가 샀지? 이것은 을은 이 가격을 뭐라 그런다? 이 가격을, 이 2억은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그래. 똑같은 2억인데 당사자끼리 개인 간에 매매 계약 써서 샀으면 뭐고요? 신고가액이고. 그게 근데 경매로 2억에 샀으면 그게 뭐고요?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그러면 개인 간에 거래를 했으면 그거는 뭔데? 신고가액인데 국가하고 내가 매매 계약서를 썼다면 그거는 뭐라고 그래?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또 여기 조금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을 받았다, 정부로부터. 이럴 때는 뭐가 된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는 거죠. 사실상 취득가액이 이게. 이럴 때는 이것을 과세 표준으로 하래.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럴 때는요, 이게 2억이라면요, 2억이야. 을이 경매를 받았는데 2억이 받았어. 그러면요, 여기에다가 시가 표준액은 얼마인데 이게 3억인데. 그런데 여기다가 4%를 해서 받으래. 취득세를 내래. 뭐보다 적어도 시가 표준액가 적어도 이거 마음에 드네. 그러면 이거 2억에 샀어도 경매로 샀으면 그대로 과세 표준은 뭐가 되고? 2억이 되고. 만약 경매로 안 사고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해서 매매 계약서를 써서 취득했다면 그때는 신고가액이 2억이고 시가 표준액이 3억이니까 그때는 뭐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고?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거래라면 확실하다. 그 금액 갖고 장난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아. 비교 안 하고 그대로 과세 표준한다는 거예요. 신고가액이 되면 너 3억에 샀는데 4억에 샀는데 2억에 신고했을 수도 있잖아. 갑과 을 간에 그냥 정상적인 계약해놓고 4억에 사고 나서 2억에 샀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못 믿겠다 이건 쉽게.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사실상 취득가액. 거기에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에 있죠. 1, 2, 3, 4, 5번 있는 거. 5번까지 정확히 체크. 아주 그냥 거기는 별표를 여러 개 쳐도 좋아요. 1번 거기 1번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의 이득이다. 또 판결문 가로 안에 이래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고 단 화해 포기 인락 또는 자백 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 그러면 이런 것은 판결문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법인장부 그런 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객관적 증거 서류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는 얘기죠. 또 공매, 경매 방법의 취득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주의도 그야말로 별표를 잘 해놓고 보셔야지 돼요. 이거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취득 가격을 범위, 내가 1억에 샀으면 1억이 취득 가격이냐, 즉 신고가액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보는데, 하나 더 보면이 뭐냐면 내가 1억에 사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줬잖아요.
중개 수수료를 50만 원을 줬다. 그러면요, 나는 뭐가 됩니까? 1억 50만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과세 표준이 1억 5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취득 가격이 범위가 나올 거예요. 이건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